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설 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소설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박서련 작가의 새 작품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잘 보신 심진경 선생님부터. 저는 사실 이제 이 박서련 작가를 잘 몰랐는데 전에 이제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이 소설이 좋다고 읽어보라는 추천을 한 두 사람 정도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바빠서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작가, 내가 추천받은 그 작가구나. 그러고서는 읽었는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이 되게 보면은 되게 어둡고 그리고 되게 답답한 그 청년의 현실,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소설의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총이라고 하는 이 소설도 마지막에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안에 놔두고 왔건 유골함을 거기다가 이제 놔두고 오는데 맨 마지막에 요 장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 얘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건데 그 부산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잖아요. 근데 기차는 거대한 너의 무덤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나 지금 서울이야.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 지방 어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위해서 서울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소설에서 그래서 나 지금 서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은 단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 이 상태를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의 서울이라는 것은 어쨌든 좀 춥고 답답하고 어둡고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떤 세계이자 상태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있고 싶은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 나 서울이야 라는 데서 그 서울을 빠져나가는 대로 소설이 끝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이라는 이제 막 20살에 상경한 어떠한 낯선 곳이자 동경하던 그 공간, 그 문학의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랑의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공간에 들어왔다가 이제 10년 동안의 이별을 거쳐서 이제 말 그대로 say goodbye를 하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폐하적 세계에서 자기를 이제 객관의 무대로 올려놓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자기 폐하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백일몽적 세계라든가 혹은 자기의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고 세계를 다 이제 주관화하는 그러한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런 자기를 이제 객관의 무대에 세우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이 백일몽과 이 작가의 창조력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그 자기의 습작을 이제 리라이팅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부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대꾸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대꾸를 예전에 활용했던 작가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었던 것 같아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보면은 무진으로 들어오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윤희중이 하인숙의 편지를 찍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갈 때 마지막에 이제 마주치는 문장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지금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종의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의, 그러니까 유년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10대 시절, 그러니까 옛날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 세계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상징화된 서울로 떠나가기까지의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된 게 뭐냐면 김성옥 같은 경우에는 무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유년기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이 회귀 구조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박사련의 지금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서울 자체가 20대 어느 시절 전체를 통째로 반영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이자 자기 세계였던 거고,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었던 이 서울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 혹은 20대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절들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읽힌다라는 점에서는 꽤 흥미로운 첫 문장과 끝 문장 대꾸를 이뤘다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되게 많이 버스에서 읽으면서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투덜거렸던 거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안 하네. 근데 그때 또 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동감이 돼요. 뭐냐면은 소설이 나아갈수록 좋아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첫 작품 읽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레즈비언 연애 서사 라고 하는 점에서의 포인트를 크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이상의 영역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소설을 읽을수록 이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분명히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작품 총 같은 경우는 저도 꽤 흥미롭게 특히 읽었던 것 같아요.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앞서 있었던 서울에서의 삶, 20대의 삶,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 여기에 모든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구조를 만드는 건 결국 가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20대의 삶의 디폴트인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을 넘어서서 서울에서는 사실 살 수가 없어. 20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가 전반부의 소설들에 깔려 있었다면 세 번째 작품이 이거에 방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투덜거렸지만 점점 괜찮았다. 네, 이상 사회생활 잘하는 평론가의 들어봤고, 아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뭐 네. 재밌게 읽히긴 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정확한 어떤 뭐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인 정조 자체가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청년 시기를 보내는, 보통 이제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엄마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서울로 낯선 곳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냥 몸뚱아리만 20살이지 사실은 그냥 저는 유예된 어떤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시절이라는 것이. 그래 생각해보면 제 서울에서의 20대의 삶조차도 사실은 성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유예된 사춘기로서의 삶이었던 것 같고, 불안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늘 춥고, 서울은 특히 더 춥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지금도 이 추위가 그 겨울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소설 속에서의 서울도 늘 춥고 겨울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이 유예되고 지연된 사춘기를 싸워 나가고 그 끝에 이제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세 편의 소설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 자체가 각각의 나름대로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합쳐지면서 이 소설가가 또 소설가로서 성장해 나가는 걸 또 보여주는 그 자체로서,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저는 형식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이 기획이 뭐 다른 이제 소설가들의 작품들도 이 기획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설가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성장 소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재밌었다 생각. 이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리라이트한 작품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술 안에 이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서술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쓰는 서술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회고조의 이야기들도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이 시차도 있는데 애초에 20대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내적인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장 소설의 기본 문법들은 성장의 핵심적인 지점은 10대에 있는 거잖아요. 10대 안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걸 포괄해서 앞으로 이제 약간의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는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실 박사련의 소설의 솔직함이라는 건 20대가 됐다고 해서 세상이 뭐 바뀌거나 10대보다 크게 나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가에 대한 서술들을 보면은 그때 아까 이제 심진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관적 정동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또 풀어낼 수는 없어. 지금 와서 객관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다 10년이 지났어도 언어로 다 못 푸는 거죠. 정리가 안 돼. 네, 정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물론 어떤 주저함이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 점점점 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로 뭉뚱그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심리적인 어떤 주저함이 느껴지기는 해. 근데 그거를 이제 배제하거나 충분히 또 객관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이 솔직한 심리 같은 것도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사랑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30대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다 객관화하고 설명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도. 예,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겪었던 연애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서술한 걸 보면은 이 서술하는 화자가 되게 솔직하게 이거를 직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관념적으로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느껴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호르몬이 그랬어, 이 표제작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쨌든 얘가 이제 뭐 오랜 연인이었다가 이제 문자로 이별 통보받은 남자를 오랜만에 만나서 한껏 치장을 한 게 어쨌든 자기한테 있는 가장 값비싼 그 패딩을 입고 갔는데, 가가지고선 너무 이제 더운데 그 끝까지 패딩을 벗지 못하고 그리고 엄마 신발을 훔쳐 신어가지고 그 높은 굽에 신발을 신어 발이 불편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의 그 옛 연인을 만날 때 한껏 치장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써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비참함에 이제 그 파묻혀서 아니면은 이제 그 감정에 푹 빠져드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자야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 집에서 일어났는데 거기다 이제 생리혈을 묻히고 나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호르몬이 그랬어 뭐 이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종의 그런 이 감정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희화화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좀 세련됐고 노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은 작가는 굉장히 자기를 희화화하고, 그러니까 단지 자기를, 물론 이제 그 희화화가 이제 뭐 패턴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자기 긍정을 위한 밑밥으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자기 희화화와 객관화가 가능한 작가가 좀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이해를 해주잖아요. 엄마가 이제 다른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뭐 미리 받았고 뭐 거기서 잔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이 엄마의 쿨함 이 엄마의 쿨함이 사실은 내가 갖추지 못한 거. 지금 나는 사실은 지금 떠나간 과거의 연인, 애가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엄마의 연애를 망쳐버리고 싶어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로 나아가는 데 비해서 엄마는 뭐 너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받아쳐주는, 그러니까 인물들 간에 어떤 이제 보면은 이런 소설들이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감정적 정동이 너무 가득 차면 유사한 인물들만 배치되는 경향. 그래서 사실 엄마하고 딸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그냥 품어주는 거,
엄마도 비슷해서 사실은 그래 너가 다 알고 있고 이런 거가 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그냥 엄마가 너무 쿨하게 튕겨버리니까 딸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약간 이런 어떤 인물의 배치나 활용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마가 튕겼다기보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아무렇지도 자기 혼자 않아. 그냥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날뛰는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 그게 무관하니까 호르몬이 그랬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아닐까. 섣불리 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지점들이 좋았고 채플린이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는데 이 소설은 오히려 뒤집혀서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그 희극인데 뭐 비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뭔가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 아닌 방식으로 사건이 굴러가면서 굉장히 희극적인 방식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운이 남는 그런 소설이라는 점에서 저도 재밌게 읽었어요. 호르몬이 그랬어. 이 표제작도 저 재밌게 읽었습니다. 뜻밖의 다들 다 긍정적인 말씀을. 예. 뭐, 신재현 선생님이 뭔가 네.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왜 자기 각자가 읽은 대로 얘기하면 되지? 2021년은 긍정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멋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약간 말단 지역적인 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은 그 이 작가가 지나친 기교가 좀 언뜻 보였어요. 단편 속에. 근데 그게 약간 가독성에 방해가 될 정도의 기교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읽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권여선 작가나 김혜란 작가의 느낌이 조금씩 받았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작은 습작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첫 작품이 뭐였죠? 나 지금 서울이야는 습작으로 시작해서 나 지금 다시 서울이야가 아니라 바람은 그대 쪽 기영도 시 제목을 써서 그러니까 습작으로 시작해서 등단작 정도로 마무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아니 그리고 원래 기홍도가 모든 문청에 그렇죠. 모든 습작 그 무슨 작가 지망생들의 거의 우상이잖아요. 아이디어 뱅크죠. 네, 그리고 거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문학에 입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홍도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되게 정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저기 입문자들이 기용도에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마지막에 작가 에세이를 보면 스스로가 이제 옛날 작품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썼던 이게 습작이야라고 하면은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발표한다? 엄청난 사실. 그거는 마치 자기의 석사 논문을 흑역사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그거를 리라이트해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다고 리라이트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과거에 또 나의 그 내가 통과해온 시절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묻어나는 거죠. 특히 이제 첫 작품이 그런 게 제일 잘 드러나고 다시 바라면 그대 쪽으로에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리라이트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점들. 근데 이제 기교가 어느 정도 좀 의식적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첫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인물들에 대한 배치나 구도도 그렇고 회상하는 장면들을 활용하는 방식. 이제 세 번째 작품 총 같은 경우에는 회상의 활용이 조금 더 정교해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특히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영화적인 어떤 기법과 엮어가지고 장면 1부터 10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들을 어떻게 내가 편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명확한 어떤 이제 좀 더 의식화, 좀 정교화된 기교로 활용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첫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왔다 갔다 대과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들이 조금 가독성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어깨에서 힘이 빠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운동이든 간에 잘하는 사람들은 힘을 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힘을 주고 하잖아요. 힘을 빼는 게 사실은 숙련도를 가늠하는 기준인데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본인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기획이 본인의 용기가 없으면 사실은 또 가능하지 않은 기획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원래 이제 이 작가가 한겨레 문학상으로 데뷔를 하고 이제 뭐 최공료 강주령 마르타의 일, 그리고 더 셜리 클럽 뭐 이런 작품들은 보면은 장편 소설로 가게 되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써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초기에 이제 초창기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습작기는 자기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도 좀 대비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좀 자기 연민 없이 쓰는 법에 훈련이 되었을 때 사실은 타인의 삶에 들어가서도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연민하거나 아니면은 숭고화하거나 뭐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3인칭의 함정에 또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훈련이 된 기법들이 이후의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뒤에 자기 이제 에세이 썼을 때 거기 자기 이제 그 강사가 자기 소설을 냈는데 그 강사가 자기 이름으로 훔쳐가지고 그거를 그 신춘문예에 내서 최종심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강사는 이거는 누구?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런 처죽이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던데. 약간 이 에세이도 어떻게 보면 이건 형식적인 이야기세요. 네. 네. 뭐 대체로 다 긍정적인 이야기 말씀들을 재밌게 보셨던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에서 정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 책의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